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4단원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천안 쌍둥고등학교 교사 최명희입니다. 그동안엔 EBS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네, 중간고사 잘 봤습니까? 이번 수업부터는 실제 우리가 학교 등교 수업을 하면서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는 부분하고 좀 어려운 게 있어서, 네, 그래서 한번 이 좀 진도를 맞춰볼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금 더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네, 일단은 오늘은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예, 교과서로 따지면은요, 예, 105페이지입니다. 예, 105페이지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에서 얘기를 했냐면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인권하고 헌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권, 아이고 미안해요. 뭔가 좀 잘 쓰고 싶은데 생각처럼 네, 잘 되지가 않네요. 네, 좀 바꿔 볼게요. 뭘로 해야 되지? 이걸로 하면 될까?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헌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왜 그 힌트를 주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헌법이 한 국가와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었고 그 위치 최고법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어떤 기본 그리고 한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헌법 안에 국민과 시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헌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통해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헌법에서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국민과 시민들의 인권 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게 그동안의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과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국가 권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고 때로는 제한적으로만 인정을 해주거나 또는 굉장히 이제 침해하고 했던 그런 존재가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변천해왔지만 어쨌든 국가 권력이었잖아요. 정치 권력. 그러니까 그러한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에서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시작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들 중에서 이 국민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 운영 방식을 우리 헌법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둔 상태에서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 결국에는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시민들과 국민들의 인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 평등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려고 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제대로 잘 보장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이것만큼은 요렇게 장치로 만들어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헌법에 그 내용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걱정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까봐.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권력 분립 제도입니다. 우리 105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와 있죠. 권력 분립 제도는 말 그대로 국가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분립,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제 떨어뜨려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권력하고 관계돼서 되게 유명한 그런 어떤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뭐냐면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니까 권력이 딱 이렇게 존재를 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권력이 주어지거나 또는 권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의 모습하고 점점 다르게 그리고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절대 권력.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큰 힘을 탁 몰아서 줘버리면 그거 반드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너무 큰 힘을 한쪽에 몰아주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리면 누릴수록 부패한다 이런 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권력을 너무 많이 주고 또는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이렇게 힘을 이렇게 실어주게 되면 반드시 그 권력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쓰임 이상, 필요 이상으로 쓰여지거나 남용되거나 또는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거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권력의 남용 그리고 권력의 부패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가지고 올 테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게 목적인 거죠. 권력 분립도.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분립 쪼개서 각자의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게 권력 분립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요, 이제 상호 견제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힘의 크기로 이렇게 균형,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너 이거 하고 너 이런 힘 있어? 그럼 나는 이 힘을 막을 수 있는 뭐 이런 힘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딱 왜 그 저울 있잖아요. 저울처럼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도가 바로 권력 분립 제도인데요. 우리한테 익숙한 이 권력 분립 제도인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이거예요. 삼권 분립. 그쵸?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는 말에 조금 더 익숙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권력 분립의 형태가 세 개의 권력으로 쪼개놓는 거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라는 표현에 조금 더 이제 익숙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권력 분립을 삼권 분립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권력 분립은요, 크게 권력을 어떠한 형태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죠? 요런 형태 두 개로 나누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하나로 합치고 그리고 사법부를 독립시켜 놓는 두 개의 권력 형태, 두 개로 쪼개 놓는 방법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누는데요. 이거는 두 개로 쪼개놨기 때문에 두 이자 써서 이권 분립, 두 개의 권력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우리 세 개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권 분립, 세 개의 권력으로 쪼개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형태를 사용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권 분립, 아이고, 이권 분리라고 써 있어. 창피해. 이권 분립 같은 경우는요, 주로 영국이나 일본처럼 좀 이렇게 의원 내각제, 뭐 정부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른 어떤 그런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네,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일단 세 개로 쪼개서 상권 분립이고 두 개로 쪼개는 방법도 있구나. 뭐 이 정도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야기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예, 세 개의 국가 권력 기관으로 이렇게 쪼개놓은 상태에서 각자의 역할을 주어지는 겁니다. 입법부, 국회는요, 법률을 만드는 일이 주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게 뭐냐면은요, 이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법률이 우리가 이제 법을 지킨다, 뭐 이런 어떤 금지, 뭐 이런 어떤 뭐 형벌 이런 거랑 연관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법률이요, 약간 그 어떤 계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이나 어떤 틀 같은 거, 이런 걸 하나의 법률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또는 어떤 방법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국회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획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러한 것과 관련된, 만약 뭐 교육과 관련된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실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계획대로 나가야지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국회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육법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이제 국회가 세워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획을 세워주면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거, 그걸 우리가 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대로 실제 어떤 계획을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내용으로 실행하는 걸 우리가 정책 집행이라고 해서, 행정부, 정부가 이제 그 법률대로 어떤 운영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법부는 어떤 걸 하는 거냐? 이 입법부가 만든 그 계획 있잖아요, 법률. 그리고 행정부가 그 실행한 내용 있잖아요. 이 계획하고 실제 실행하고 그 사이에 어떤 그 뭐랄까요, 서로 이제 틀린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을 텐데, 왜 헌법 내용 기억나세요?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헌법이 어떤 기본적인 국가의 틀, 우리나라의 틀이라고도 했지만, 그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는 최고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최고 위치에 있는 최고의 법률, 최고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 내용을,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이 헌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 법원은요, 행정부가 집행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집행을 했나?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움직였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헌법이라고 하는 최고 테두리 안에서 이 계획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집행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고 이제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얘가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예, 표현이 좀 그런데,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걸 제일 잘해요. 그럼 그 법을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 태클 거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딱 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을 때 그 법을 국회에서, 자, 오늘부터 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뭐 이대로 운영합니다. 땅땅땅 하고 나서 그때부터 법이 어떤 힘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그 법을 국민들에게 공포를 해요. 자, 오늘부터 이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이 됩니다. 뭐 언제부터 힘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단계를 거쳐야지만 그 법이 이제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만들어봐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좀 논의 좀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법에 노 했으니까 입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법부 입장에서는 이 법과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따져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잘 맞나 안 맞나. 그러면은 입법부가 만든 이 법이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이 위헌이 뜻하는 게 뭐냐면 헌법에 위배되는가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헌법에 위배. 그러니까 헌법에서 이제 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느냐, 헌법 테두리 벗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보는 게 이제 그 위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헌법 테두리에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너네가 세운 그 법률, 왜냐하면 헌법이 최고의 법이니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그거 좀 따져봐.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거 헌법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우리가 따져보지도 않고 만들었을 것 같냐?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법을 만드는 부분과 관련돼서의 어떤 노 할 수 있는 카드. 그러면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책과 관련돼서 그걸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거가 이제 행정부한테는 가장 이제 잘하는 역할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의 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 입장에서는 여기 국정감사권하고 탄핵소추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별도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권이라고 하는 건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야, 너 살림살이 어떻게 했는지 가계부 좀 가지고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했던 것처럼 제대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좀 가계부 좀 갖고 와. 아니면 일기장 검사하는 느낌. 일기장 좀 갖고 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봐야겠어. 이렇게. 그러면 아니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태클을 건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되게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탄핵소추권이라고 하는 건 이 고위급 공무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또는 장관 같이 고위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행동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 그만두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만둬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이 제대로 잘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따져주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탄핵 소추권인데, 거기에 대한 결정은 이제 사법부, 그러니까 사법부는 아니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또 별도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인데 그러면은 뽑아준 사람이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이러면서 또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명령규칙 심사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명령규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법률대로 정책을 집행하잖아요. 근데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실제로
실행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촘촘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을 조금 더 이제 공무원들이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어떤 실제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밑에 이제 헌법보다 좀 낮은 단계에 있는 게 이제 법률이라고 한다면 그 법률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명령, 규칙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령 이제 법률보다 낮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 이제 그 움직이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명령 규칙인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실제로 집행을 하려면 이런 내용이 필요해라고 추가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야 이거 맞나 안 맞나 좀 심사 좀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실제로 살림을 사는 우리가 가장 잘 알지 그걸 지금 너네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또 자존심 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법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맞나 안 맞나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판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갖는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법원은 단계에 맞춰서 사법부에서의 가장 높은 이제 법원의 단계가 대법원이에요. 그 헌법재판소는 별도로 놓고 그러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제일 이제 높은 위치. 그리고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부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은 둘 다 국민의 투표와 선거를 통해서 선발이 되지만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판사 같은 경우는 시험 봐서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다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재판해가지고 탁탁탁탁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 야, 이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잘 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탁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냥 표현하면 우리 반에서 반장을 뽑는데 이 반장 우리 반 반장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국회한테 물어봐야 되고 국회가 오케이 걔 반장 잘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반장 임명장은 다른 데서 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반 반장인데 왜 얘네 눈치를 봐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역할 또는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노라고 할 수 있는 하나씩의 카드 또는 되게 자존심 상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싹싹 긁을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균형 감각을 맞추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로 합쳐지면 그것이 권력이 남용이 되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니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3권 분립해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민주적 선거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거는 이제 투표로 누구를 뽑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뽑는 거냐면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를 대신 운영해 줄 사람, 공직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는. 근데 모두가 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참가하기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부분들이 또 많으니까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대신 할 수 있는 대표자를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운영하도록 맡겨주는 건데 이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거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선거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거권, 선거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투표하는 거. 그래서 대표를 뽑는 거. 그래서 선거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살 이상? 만 18세 이상. 선거권 제한 연령이 낮아졌죠. 그래서 18살 이상, 만 18세 이상 생일이 지나고 이제 선거일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얘기했었죠. 고등학교 이제 2년 뒤 뭐 대통령 선거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선거할 수 있는 권리. 근데 내가 대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공직자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국회의원, 내가 대통령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피선거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교과서에서는 공무담임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무담임권. 간단해요. 말이 좀 어려울 뿐이지. 뭐냐면요. 공적인 업무를 담임 선생님 하죠. 담당할 수 있는 권리,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선거에 나가서 내가 공적인 업무를 공직자로 활동도 할 수 있고, 이게 민주적 선거제도예요. 투표할 때 우리 투표 4대 원칙 알고 계시죠? 보통 선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선거할 수 있습니다. 남녀, 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누가 직접 선거. 투표하러 누가 가야 돼요? 내가 직접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한 표 집어넣은 거, 옆집 철수가 한 표 집어넣은 거 다 똑같이 한 표죠. 그래서 평등 선거. 다 똑같이 한 표씩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구 뽑았는지 절대로 누구도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밀 선거, 비밀 투표. 선거란 표현보다는 투표가 낫겠네요. 보통 아니야, 선거가 낫겠 모르겠다. 아이고 어디 갔어? 다 지웠어. 다시 할까요? 얘는 공무담임권.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공무담임권. 선거 4대 원칙. 보통 글씨 못 써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평등, 누구나 한 표의 가치, 그리고 직접 해야 되고 직접, 그리고 누구 뽑았는지 알면 안 돼요. 비밀. 이렇게 4가지 4대 원칙이죠.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요. 복수 정당제 나와 있는데요. 정당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21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의 어떤 그 엠블렘, 이게 저기예요. 정당들을 구성하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정의당, 국민소통,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정당이 있잖아요. 그러한 정당이 복수, 영어 잘하죠? 복수가 뭐예요? 2개 이상, 요거 우리가 복수라고 하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뭐를 얘기하냐면 정권 획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치 권력, 그러니까 아까 그 투표나 선거를 통해서 공직자가 되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 공직자가 돼서 어떤 정치를 직접 할 수 있는 힘을 얻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어떤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어떤 집단들을 우리가 정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개의 정당이 있는 게 왜 민주주의 또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중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뭘 통해서 정권을 획득할 수 있죠? 뭐에 당선돼야 돼요? 선거에 당선돼야 돼요. 선거에 나가서 그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선거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뭘 잘 내놓아야 돼요?
예, 공약을 잘 내놔야 돼요. 그쵸? 근데 그 공약이 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겠죠? 그쵸? 하지만 요즘에는요,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어떤 사람들,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요 A라고 하는 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예, 손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A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 또 손해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공약을 만들고 그 공약을 가지고 선거에 나가야 이 사람 표도 얻고 이 사람 표도 얻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정당하고 생각이 맞아. 그럼 상관이 없는데, 아, 우리 정당하고 생각이 안 맞아. 그러면 그런 공약 내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A에 찬성하는 그 내용의 공약은 내세울 수 없겠죠. 하지만 또 다른 정당의 사람들은 그 공약 정말 좋은데? 그러면서 또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예,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공약을 만들어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 예, 그게 어떤 정권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생각에 맞는 뭐 1번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1번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 맞는 공약을 내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요 1번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1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2번이라고 하는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2번에 해당하는 거에 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여기는 뭐 3번, 여기는 4번, 5번, 6번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국민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는 그걸 실제 정치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생각을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얽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의 인권이 각자 이렇게 보장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얘가, 얘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의 정당은 어떤 하나의 생각과 한 집단만 이제 반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개의 정당은 그 숫자만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권이 좀 더 잘 보장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머, 이거 아닌데. 아이고, 다 지워줬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랬는데도 이렇게 권력을 분립시켜서 어떤 권력의 남용이나 정치 권력의 남용이나 부패를 예방하고 그리고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대표자를 뽑고 그리고 복수정당제를 두어서 다양한 의견과 인권이 반영되고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침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원위치로 돌려줘야 돼요. 예, 그럴 땐 우리가 구제제도, 기본권을 다시 복구시켜준다, 다시 돌려놔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법부와 관련돼서 법원의 재판을 통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권보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쪽은 조금 약한 단계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한다면 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 106페이지 개념자료실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 헌법소원심판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인권 있잖아요. 국민의 인권이 있는데 이 국민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 의해서 이제 침해받냐면 이제 그 공권력,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의 인권이 어떤 거냐면 헌법에서 보장해 줄게,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해 줄게라고 하는 그 기본권 있죠. 우리 앞쪽에서 104페이지, 105페이지 초반에서 얘기했었던 그 기본적으로 보장해 줄게라고 했던 그 국민의 인권이 있는데 그걸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침해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헌법에서 보장해 주겠다고 했던 내 인권인데 이 국가 권력이 이러이러한 거라고 하면서 침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좀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라면 다시 제 기본권 구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우리 등교 수업해서 개념자료실 내용 살펴보면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권보호기관에는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꼭 이런 어떤 침해받은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더라도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또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면 어떤 캠페인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내용이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좀 좋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바꾸기도 합니다. 기본권 구제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좀 예외적인 부분인데요. 교과서에 따로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좀 빼놨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좀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서 지금은 길게 설명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업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요. 네, 헌법 제37조 2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기본권 제한의 원칙입니다. 제한.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 인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장하겠습니다. 보호해 주겠습니다.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쭉 약속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근데 제한할 수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조건을 하나 달아놓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셨던 내용 중에 이러한 어떤 상황들 보면서 설명 들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조금 이 내용을 좀 분석해야 된다고 할까요? 좀 내용 구절 좀 잘라가지고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라 요건 우리 수업 시간에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넘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조항도 좀 살펴보는 것도 107페이지 주제탐구 부분인데요. 이것도 좀 만나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중간고사 끝나고 마음 가볍게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시작했을 텐데 내용이 사실은 이거 되게 많은 내용인데 제가 급하게 좀 넘어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더 자세한 건 직접 우리 교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중간고사 보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네, 다 그냥 놔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일단 날씨 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고요. 네, 건강하게 일주일 원격 수업 잘 듣고 학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